답을 불러줄게. 채점을 해보자. 자, 이러면 이쪽에 이러면 구름의 파수병 2번, 2번.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 4쪽에 성삼 들고 이러면 4번. 채점하세요. 채점하시고 아까 본 사람들은 잘 풀고 채점하고.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얘랑 뭘 보냐면 여러분 선생님 오늘 나눠준 거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 선생님이랑 고전 시각 가사 조금 더 한번 볼 거야. 자, 여러분 가사 뭘 보냐면 제일 앞에 나지문을 먼저 한번 볼래요, 여러분? 저는 나눠준 거에 나지문. 자, 제목이 소유정가야, 소유정가. 박인로의 소유정가. 자, 한자도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우리 단어들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볼 거야. 자, 때마침 부는 추풍. 여러분 계절 바로 나오죠?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야. 맞아. 가을바람이 불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계절이 가을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네. 그러면 반갑게도 보이도다.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뭐하도다 라는 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무슨 영어미? 감탄 영어미. 영탄법. 자, 이 가을이 너무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서.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얘기를 해. 말술이 혹시 뭔지 알아? 말술? 이렇게 마시는 술을 말술이라고 해. 엄청 술을 잘 마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술이 달까요? 쓸까요? 달겠죠. 왜냐면 여러분 이 자연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 얘들아 술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어. 술은 여러분 흥취를 뭐하거나 고조시키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근심을 해소하거나. 여기는 근심을 해소할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나 쓰나 이러면 질문을 했지만 이미 답이 나오지. 달고 있다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 술은 흥취를 어떻게 해주는 거다 얘들아? 지금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술병 쫙 메고 친구들 불러서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를 가자. 그러면 놀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너무 즐겁게 놀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걸 풍류적 태도라고 해 얘들아. 자, 이 풍류적 태도를 통해서 이러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을 타고 오니. 여러분 이 정자는 여러분 선생님 단어에는 안 나왔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뭐 할 때 쓰는 한자인지 혹시 알고 있을까 얘들아? 배야. 맞아. 왜냐면 여러분 어촌에 놀러 가기로 이건 물가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여러분 배를 타고 오니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이 눈이 되어 석양의 높이 날아 어지럽게 뿌리는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을이니까 무슨 꽃이 폈다고 얘기해? 갈대꽃이 펴. 맞아. 그러면 이 갈대꽃이 무슨 시어냐면 계절적 시어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 갈대꽃에 하늘이 여러분 뭐가 됐대요? 여러분 개어 있대요. 그러면 아주 맑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맑은 하늘에 갈대가 피어 있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 눈이 되어서 뭐가 눈이 된다고 얘기해? 갈대꽃이 얘들아 끝부분이 하얀색으로 혹시 보이는 거 알아 얘들아? 그게 얘들아 하얀색 노란색 좀 섞여 있잖아. 그 색깔을 여러분 눈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석양에 얘들아 이 갈대꽃이 높이 날아서
어지럽게 막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갈대잎이 여러분 이렇게 강가에도 많이 자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대 엄청 높이 자라면 사람 키까지도 자라 얘들아. 근데 화자는 지금 여기서 뭘 타고 있어? 아주 조그만 배를 타고 있잖아. 그럼 약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까? 앉아서 이렇게 갈대를 보는 시선인 거야. 그래서 갈대꽃이 이러다 하늘에 이렇게 이렇게 흩날리는 것을 눈이 온다,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지금 갈대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갈대꽃을 보는 걸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얘들아 막 석양이 노을이 막 지네. 완전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알겠지? 자, 갈림배 닷을 내리고 그물로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기 이제 잠깐 배를 세우고 여기 뭘 뿌리는 거야? 이렇게 그물을 뿌리네. 그물을 뿌려서 잔잔한 강물 속에 자리운순 수없이 잡아내요. 여러분 자리운순 뒤에 뜻 한번 보세요. 여러분 뜻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네.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낸대. 여러분 여기 뭐 하고 있냐면 낚시해. 근데 우리 이렇게 자연에서 낚시하고 있으면 이러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연을 되게 한가롭게 지내고 여유롭게 지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화자가 한가롭고 여유롭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연잎에 담은 회와 여러분 물고기 회도 준비해왔네. 술안주. 그 다음에 항아리에 가득 채운 이 술을 실컷 먹은 뒤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물 그냥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배 위에서 뭘 하는 거예요? 회 먹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연을 정말 즐기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위로 올릴게.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메고 두었으니 여러분 태기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 별표 표시를 안 해줬잖아. 그러면 여러분 문맥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별표 표시 안 해줬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이건 넘어가서 그럼 뭘 하면 그냥 넓은 돌에 내가 얘들아 돌을 이렇게 베고 누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어서 희왕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 것 같구나. 희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태평성대거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뜻 나와 얘들아. 뜻 봐도 돼. 희왕천지는 여러분 보키씨의 태평스러운 세상이래. 여러분 보키씨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배웠었지. 나 그 단어집에 있었지. 여러분 보키씨가 얘들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얘들아 옛날 중국의 아주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만든 사람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쓰였다는 건 여러분 자기가 지금 현재를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태평성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연 속에서 나는 태평성대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걸 오늘 다시 보는 것만 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키 씨가 살던 태평성대 내가 안 살아봤지만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게 꼭 태평성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잠깐 잠이 들어서 뱃노래에 깨어보니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어 얘들아? 청각적인 이미지를 써. 맞아. 자, 추월이 만강에서 밤빛을 잊었거늘.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미지 한번 생각해봐. 만강이니까 여러분 강이 가득 차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 강이 아주 큰 강이야. 거기 얘들아 추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여러분 추월이 뭐야? 추월? 가을 달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을 달이 이렇게 떠서 이 만강하대 강에 가득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달빛이 비칠 정도면 이러면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밝죠. 그래서 밤빛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주 밝은 가을 달이 떠 있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반쯤 취해서 시를 읊으며 배 위로 다시 건너오니 그럼 아까 아이들아 화자 뭐하고 있었지? 돌 베고 누워서 자고 있었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서 이러면 와 이렇게 밤빛이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배 위에 올라갔단 거야. 그러면 배 위에 다시 이렇게 딱 올라타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찌 된 달인가. 그러면 이 달도 너무 예쁜데 이 달도 너무 예쁘대. 그러면 여러분 이 달인게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이거는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리법이에요.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름다움을 여러분 화자가 뭐 하고 있다고 봐도 되더라?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자,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그럼 이해되더라? 왜 달 위에 배를 타고 있어? 오, 그치. 여기 이렇게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 달을 보면서도 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문득 의심은 월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의심? 여러분 뭔가 의심하고 있나? 뭔가 문득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뭔진 모르겠지만 화자가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한대? 달 궁전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 자, 물 외에 기이한 경관이 넘치도록 보이는 것만 같구나. 그러면 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네. 요거는 단어집에도 비슷한 단어 있었는데 여러분 물에가 뭐예요? 자연. 왜냐면 물자가 속세니까 속세 바깥이잖아. 그러니까 자연. 그러면 자연의 기이한 경관이 넘치듯이 보이는 것만 같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 다시 또 도달을 썼으니까 여러분 이거 영산.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의심이 월궁에 올라갔는 듯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선 비유적 표현이니까 제가 보조관념이잖아요. 저걸 해석 안 해도 돼요. 원관념만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보조, 얘가 원관념이기 때문에 원관념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 이러면 자연의 이 미친 아름다운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여기에서 원관념은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이 얘가 풍경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청경을 다투면 여러분 저 청자 풀청 아주 맑고 푸르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거 경자가 혹시 무슨 경자인지 알 수 있어 얘들아? 이거는 경치경이야. 여러분 자, 여러분 경치경자는 선생님 단어집에 안 나왔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꼭 알아야 돼요. 경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자연의 경치예요. 알겠죠? 내가 보고 있는 경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그러면 자연의 경치를 여러분 이 맑고 아름답고 푸른 이 경치를 다투면 내 분에 둘 수 있겠는가마는. 그럼 봐봐, 만약에 자연을 두고 사람들끼리 만약에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맑은 경치를 내 분수에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연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은 주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의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싸우면 자기는 힘이 없어서 이 자연을 내 분수에 얻지 못했을 거다. 그렇지만 즐겨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즐겨도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자연을 즐겨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대. 그 말은 여러분 이 자연을 나 혼자 만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자연을 놓고 다툰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시조에 하나 있어 얘들아. 만약에 내가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과 다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가질 건데 다행히 자연이 주인이 없어서 이 자연을 나만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김천택의 시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조들이나 고전시가에 반복되는 구절들 있죠. 그거는 보편적으로 계속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의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야. 자연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을 자기가 만끽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만끽 못한다. 뭐야 얘들아? 만끽할 수 있다. 그렇지. 자신이 만끽할 수 있다. 이걸 표현해주는 말이야. 자, 자연의 주인이 없으니까 자신이 아무리 즐겨도 그래 너 그만 즐겨. 이제 더 즐길 거 없지 않아? 이렇게 말려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놀기를 탐해서 돌아갈 줄 잊었도다. 여러분 집에 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 아까 얘들아 친구들과 뭐 하러 왔지 얘들아? 술 갖고 얘들아 배 띄워서 놀고 있잖아. 집에 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자연에 완전 뭐 했다고 봐도 되냐면 몰입. 맞아. 이거는 자연에 몰입을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영탄법으로. 그렇지. 그래서 자신의 얘들아 이 몰입을 영탄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야 닷을 들어라.
만조에 띄워서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 만조는 여러분 우리 그 간만 도수간만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물이 쭉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 배 띄워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짐짓 일어나서 그럼 여러분 강풍은 자연물 두 개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자연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강 바람이지? 이런 강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귀범을 재촉하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자 귀범을 재촉한다라는데 귀범이 한자를 여러분 모르겠으면 여러분 자 아이한테 아까 뭐 하자고 했어 얘들아? 닫들어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귀범이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거야. 되돌아가자는 거지. 여러분 귀자가 돌아갈 귀자거든. 그러면 여러분 귀범이 뭔지는 몰라도 이 23번의 문장을 통해서 뭘 재촉한다? 돌아가는 걸 재촉한다. 귀가를 재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집에 갈 시간을 놓쳤거든? 근데 이제 집에는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걸 재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런 선생님 위로 올릴게. 26번.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대. 이러면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지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배를 띄웠잖아요. 그럼 배는 앞으로 쭉 가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산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었을 때는 산이 어떻게 보였을까? 아득히 멀리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배가 점점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이 앞산이 어떻게 보일까 얘들아? 크게 보여. 그래서 뒷산 같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뒷산이 어떤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멀리 있던 여러분 원경이 여러분 어떻게 보인다 얘들아? 긍정처럼 보일 거다. 왜요? 내가 배를 띄워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야. 배를 띄워서 가고 있어서 원경이 긍정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잠깐 사이에 날개가 돌아 연잎배가 탄 신선이 된 것 같대. 자기가 얘들아 뭐 같다는 거야 얘들아? 신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신선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조관념.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한 뜻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원관념은 여러분 본문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원관념 찾을 수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 지금 완전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너무 즐겁죠. 즐거운 자신을 신선 같다. 그치? 즐거운 화자 자신을 이렇게 얘들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연파를 해치고 이러면 연자가 안개. 연하고질 할 때 안개. 그러면 안개를 뭔가 해치고 파는 뭔지 모르니까 안개를 해치고 이러면 월중에 돌아오니 달이 떠 있는 중에 돌아오니 동파 적병류 이러면 동파 적병류의 뜻을 봤더니 소시계의 적벽에 했던 뱃놀이래. 그럼 여러분 뭘 이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고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주 옛날에 소시계 했던 그 뱃놀이처럼 자기도 그 뱃놀이인 것처럼 흥에 미쳐버린 것 같대. 그러면 여러분 흥치가 완전 어떻게 된 상태예요 여러분? 고조. 인행흥에 미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소식이 얘들아 너무 재밌게 뱃놀이를 했대 고사에서. 근데 그 소식이 즐거움이 나에게도 미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미친다는 건 여러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니?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편법 써야 돼요? 소식과 자기를 비교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미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야, 비교. 그러면 자기는 여러분 흥이 이 정도인데 소식은 과연 내 흥이 이 정도는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강호 흥미는 이러면 강호 자연이지 얘들아. 흥미할 때 얘들아 흥자가 무슨 흥자 얘들아? 그치 흥취야 흥취. 흥이 나는 이 미가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일반 청인이 이런 단어도 있고요. 여러분 암기한 게 아니고 우리 옛날 그 고전 시간에 나온 단어기도 하고요. 이러면 뭐도 쓰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 강호에서 자연에서 즐기는 여러분 참된 맛 한중진미라는 단어도 있었거든. 여러분 한중진미 할 때 이때 이러면
진짜 참된 맛이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자연에서 즐기는 흥겨운 맛이야. 그치? 흥겨운 맛이야. 그러니까 이 맛이라는 게 진짜 이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즐겁다 이런 뜻인 거지. 이 맛은 나만 둔가 여기도라. 이러면 아까도 둔가라는 말을 써. 그러면 이 둔가라고 하는 말은 나만 가지고 있는가. 10대. 그러면 이 흥지는 누구만 느끼고 있다? 나만 느끼고 있다. 내가 너무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만족감을 드러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보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선생님이 이 지금 나만 읽었거든? 나에서 얘들아 디귿, 리을, 미음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32번에 여러분 3번, 4번, 5번만 얼른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디귿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아까 그 석양에 얘들아 막 갈 때 이렇게 꽃잎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걸 봤을 때 자연 경물의 얘들아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대. 그러면 여러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봐도 돼 얘들아? 왜? 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봐도 돼? 시각적으로 그치 감각적 이미지 썼잖아. 많이 썼잖아. 그러면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쵸. 내가 배에서 탄 물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을 가자. 아이야 닫들어라 만조에 띄워서 가자. 이러면 여기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 맞아요? 닫들어라 명령형 있죠?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쵸?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 변화? 아니죠. 집에 가자 우리 이제 나 놀 거 놀았다. 집에 가자. 이걸 얘기하지 않아. 다음 4번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을 보면 미음은 동파 적병 유인들 어느 흥에 인해흥에 미치겠는가? 여러분 여기 비교라는 말 왜 쓰는지 알겠지? 미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디에 도달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화자의 자긍심 어떤 자긍심? 이 자연 누구만 즐긴다? 나만. 그렇지 나만 즐긴다. 아까 자신의 만족감을 표현을 했잖아요. 이 자긍심이 자연에서 나만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 맞는 거지. 답 4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33번, 44번 여러분 풀 수 있겠지?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자 여러분 뒤에 넘어가서 가사 또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속 3이고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성삼별곡도 자연에 대한 주제 봤고 여기도 여러분 자연에 대한 주제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를 한번 봐볼 거야. 자 저건 뭡니까? 비가? 뭐가 내려? 지금? 비야? 볼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어떻게 지나가냐? 비야? 눈이야? 눈 같기도 하고 비 같지도 않아. 비가 같기도 하잖아. 장난 아닌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선은 3인곡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3인곡 정철이 쓴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인곡, 송미인곡 여러분 1학년 때 조금씩 다 배웠던 지문이잖아. 이때 여러분 혹시 미인이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미인은 임금님이야. 맞아.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임금님을 상징을 해.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임금님 이러면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속 3인곡이라고 하는 건 3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속편이니까 당연히 주제가 어때? 사용한다는 내용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정철이 얘들아 쓴 작품이 후대에 누구에게 용례인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진유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속 3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속 3인곡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 여러분 의미 해석할 수 있어 얘들아? 임금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속편. 맞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제목에서 이러면 3인곡, 송미인곡이라는 단어 들어가잖아. 이건 모두 다 정철 짭으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철을 흉내내면서 쓴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철의 3인곡이나 송미인곡은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지만 2학년 때도 이제 배울 친구들도 있어서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다 임금님에게 대한 여러분 나의 충성심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여자로 표현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여자로 표현한다고? 그럼 주제가 충신 연주지사가 돼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충신 연주지사의 주제가 그냥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기출문제에다 지금 방학 동안에 클리닉 시간 줬을 때 거기에다 자도사라고 하는 작품도 하나 있었을 거야. 자도사. 이게 여러분 재작년 여러분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었거든. 3년 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잠깐 여러분 자도사. 여러분 자도사라고 하는 작품도 여러분 3인국 그냥 짭이거든요. 이 사람은 대놓고 얘기해요. 정철이 쓴 3인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는 그걸 베껴가지고 썼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철의 3인국이나 송미인국은 다른 후대 작가들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 우리 그 소유정가 봤을 때 시조에 쓰였던 구절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고전 시가는 여러분 그 저작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표현 방식 그대로 써요. 이 사람 좀 괜찮네? 그냥 갖다가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고전시가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면서 구절을 잘 반복되는 걸 선생님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면 또 비슷한 제재 나왔을 때 해석하기가 훨씬 쉬워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선은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 건 군신의 관계를 여러분 누구에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남녀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에 빗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임금님이고 누가 신하고 누가 여자고 여러분 누가 남성인지 이걸 정리 한번 해보자. 자, 3년을 임을 떠나 해도 이러면 해도할 때 얘들아 해자는 바다잖아. 그러면 바다라고만 해석해도 돼. 도가 섬이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유배가 되니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절대 유배될 수가 없으니까 뭐 바다 근처 아니면 도자 해석이 안 되면 바다에 뭐가 있지? 섬에 유배됐을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해도 돼. 한자 모르면. 그러면 그냥 대놓고 신하의 모습을 표현하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유배 온 사람이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누구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임금님을 떠나서 유배 온 지 몇 년이 되었다? 3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내 언제 무심해서 여러분 내가 언제 임금님에게 무관심해서 임에게 득죄를 했었나? 그럼 여러분 득죄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죄를 얻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자신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백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미 언제 박정하여. 여러분 박정하다라는 건 여러분 박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서 박하다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박하다라는 건 별로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미 언제 나에게 얘들아 정을 주지 않아서 날 대접을 소홀히 했었나? 그러면 여러분 이 편은 여러분 임금님이 여러분 자기를 미워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임금님이 여러분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뭐 했다? 유배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표현법 찾을 수 있어요. 2번, 3번 여러분 무슨 표현법 쓰였어요? 서리도 있어. 맞아. 또 하나 더. 대구. 그치. 문장 구조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대구랑 서리법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유배 온 건 내 탓도 아니고 유배 온 건 누구 탓도 아니다. 임금님 탓도 아니다. 이 비슷한 말을 찾아내라는 뜻이야. 그러면 정리해볼게. 유배 온 이유는 여러분 내 탓도 아니요. 임의 탓도 아니다 라는 걸 제시해 주려고 대구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얼굴이 고왔던지 질투한 건 문 여자들이더라. 여러분 혹시 정가정 묻 사람들의 말입니다 라는 말 썼어. 정가정이라는 작품에 묻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혹시 무슨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지 알아? 묻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걸 보편적
다른 여자들이 질투를 하고 있대. 여기서는 여러분 군신의 모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화자가 여성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은 여러분 남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질투하는 문 여자들은 여러분 어떤 신하들이 돼야 돼? 간신들, 그치? 자기가 생각했을 땐 간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이 간신이야. 유한하, 여러분 유한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어떤 감정이 많은 아니면 여러분 내 인생의 이제 끝이 있는 그런 이내 몸을 음란하다라고 이르더라. 그럼 여러분 이 문 여사들이 질투만 한 게 아니라 나보고 뭐라고 해? 쟤 음란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면 임금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나쁜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간신들이 한 모함의 행위인 거야. 모함이야 모함.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가 유배온 이유가 그럼 나오는 거네? 그럼 화자가 유배온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야? 이 간신들이 나를 모함해서 임금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유배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유배온 이유죠. 이렇게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삼인국이나 송민국 같은 것도 보면 여러분 대부분 내가 여러분 죄를 지었다기보단 대부분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간신들의 방해 때문에 임금님을 못 만나라고 설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비슷하게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선생님 6번 중략 다음 부분 갈게. 긴 소매를 들고 앉아 옛날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도 본성이고 망령된 것도 내재다. 여러분 자기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아까 분명 위에서는 죄가 있대 없대? 자기 죄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자기가 죄가 있대. 자기 죄를 막 생각을 해봤대. 그럼 여러분 헤아리는 건 여러분 무슨 태도가 만들어져야 돼? 성찰하거든? 근데 이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죄를 설명해요. 자기는 내 천성이, 내 본성이,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우직한 거밖에 죄가 없대. 이걸 자기 죄라고 얘기해. 그럼 정말 죄가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화자는 자기가 너무 임금님에게 우직하게 충성만 바쳤기 때문에 그게 내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망령된 것도 내 죄래. 이런 망령됐다라는 건 이런 약간 이런 표현 어른들한테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들이 약간 치매나 아니면 행동을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약간 약간 속되게 저 할망구 망령이 났나 이런 표현 써.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망령이 났다는 건 정신줄 놓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신을 놓아버리고 내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 것도 그게 내 죄. 그러니까 내 죄는 임금님한테 꼭 빠져 있는 것밖에 죄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결백함을 더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근본을 생각하면 임을 위한 정성이었네. 그럼 내가 우직한 것도 누굴 위한 거였어? 임을 위한 정성 때문인 거고 내가 얘들아 정신줄 나서 임금님만 생각했던 것도 이러면 이것도 누굴 위한 거야? 임금님을 위한 거야. 그러면 자신이 여러분 우직한 행동 여러분 망령된 행동은 여러분 나의 여러분 뭐 때문이었던 거야? 임을 위한 정성 때문이었다는 거지. 자, 1월 같은 우리 임. 여러분 여기 지류법을 쓰지만 우리가 얘들아 고전 시가에서 선생님이 1월은 여러분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었지 얘들아? 임금님.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이 얘들아 임금님을 상징하니까 우리 님을 임금님 1월에 비유를 하네요. 자, 우리 임이 거의 안이 굽어 보실까? 그러면 이 표현은 뭘까 얘들아? 왜 임금님을 달과 해에 많이 비유를 해요? 높이 하늘에 떠서 여러분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님을 해와 달이나 별에다 설명하는 이유는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굽어 살펴주실까라고 하는 건 자신의 결백을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결백을 그러면
결백을 알아준다라는 건 유배에서 뭐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야? 풀려주지 않으실까? 내 유배지에서 나를 이제 풀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하기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한자성어 혹시 알아 얘들아? 뭘 갚겠다는 거야 얘들아? 은혜를 갚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임금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은혜를 갚다. 자, 근데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에 다시 날아갈 수 있을까?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장문부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한나라의 이 진황과 왕의 황제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황금 100근을 줘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선생님 이 고사가 자도사에도 나와요. 아까 자도사가 아니라 연계 3인국 연계됐다고 했었잖아. 자, 여러분 이 장문부 혹은 황금을 못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무슨 고사냐면 여러분 이 한나라에 여러분 진황후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 진황후 여러분 엄마도 황후야. 뭔가 이상해야 되지 않아 얘들아? 왜냐면 황후의 엄마가 어떻게 황후가 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진황후는 원래 여러분 공주였어요. 근데 진황후의 엄마가 황후였거든요. 근데 이 황후가 엄마가 완전 기가 장난 아니게 세. 힘이 정말 권력이 빵빵한 집안의 딸이기도 했고 왕이 허수아비였어. 그래서 황제가 허수아비고 이러면 황후가 힘이 너무 세니까 근데 이제 이 황제가 허수아비처럼 황후 말만 들어야 돼. 근데 이 황제가 갑자기 급사를 한 거예요. 근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진황후 어린 공주만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여러분 허수아비 왕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 다 어디 가서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자기 딸을 그래도 계속 여러분 이 왕실에 두는 게 훨씬 더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진황후한테 자기 집 여러분 이 황후의 외가 있잖아 얘들아. 황후의 외가에서 진황후랑 나이대가 비슷한 이런 황후의 6촌 막 8촌 이런 어린애들 있죠. 남자 애들을 쫙 불러 모은 다음에 진황후한테 남편감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황후가 딱 골랐거든요. 그러면 그 황제가 되고 그러면 얘가 공주가 황후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엄마가 얘들아 어떻게 하려고 권력을 계속 공고히 하려고 자기 딸을 황후로 만들어버린 거야. 허수아비 황제를 세워서. 근데 이 황제랑 여러분 이 진황후 사이 되게 좋았어 얘들아. 어렸을 때 봐봐 엄마 완전 등산 장난 아니겠지. 얘들아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얘들아 이건 또 얘들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얘들아 이 황후 등산 장난 아니겠지. 이 둘이 오히려 더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진황후가 황제랑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는 얘들아 어떨까 이게? 이거 안 돼. 왜? 외척의 힘이 너무 세지잖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 황제도 황후의 얘들아 외가에서 데리고 왔고 진황후의 외가들이 더 기세가 등등해질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후의 외척들의 힘을 막으려고 황제한테 신하들이 계속 후궁을 바치는 거야. 황제한테 후궁을 바치는데 근데 얘들아 황제는 진황후밖에 없어. 진황후를 너무 사랑해. 근데 이제 이 황제가 어느 날 뱃놀이를 갔거든요. 근데 그 뱃놀이를 갔는데 그 배에 너무 예쁜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역시나 또 신하들이 뭐 했을까 얘들아? 여자를 거기다 딱 후궁이다 하면서 다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진황후가 같이 안 갔거든요. 일부러 이러면 신하들이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황제 손바닥 위에서 얘가 춤을 췄대. 엄지공자? 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어? 근데 그 여자가 허리가 요만히 돼요. 허리가 진짜 이러면 요만하고 이러면 아주 그냥 키가 좀 작고 예뻐 아주 말랐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위에서 막 춤을 추는데 황홀해져서 그 여자만 완전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 후궁한테만 정신이 팔렸죠. 근데 진황후는 여러분 갑자기 사랑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 여러분 글을 잘 썼던 시인이 있어. 이 시인한테 돈 100냥을 주고 글 써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내가 글을 막
청산유수처럼 막 써가지고 이러면 황제한테 보내줬거든요. 황제는 이게 진앙무가 썼다고 생각했겠죠. 진앙무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다시 진앙무한테 마음을 돌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러면 이 장문부는 이러면 남편의 마음, 변한 남편의 마음을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돌릴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고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진앙무의 고사가 들어가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여기서 돈으로 샀다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얘들아 우선은 이런 마음을 돌렸다라고만 우선 할게. 돌린 이야기다.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얘들아 고사를 인용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고사를 인용한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대. 근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장부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자기는 돌릴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쓴 고사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휘사이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서리법이지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서리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사를 인용해서 자기는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1번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도 어느 날 다시 날아갈 수 있겠니? 장문부를 어찌 살 수 있겠니? 약간 여러분 다 지금 서리적인 방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임금님이 언제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까? 뭐 아니면 임금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해도 돼. 문맥이 좀 비슷하면. 자, 그 다음에 마름과 연으로 옷을 만들고요. 여러분 뭔진 모르겠지만 옷을 만들고 있는 거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자, 옷 만들어. 여러분 선생님이 옷을 만들면 여러분 이거 뭘 하고 있다고 얘들아? 무슨 상징이 들어간다고 했더라? 한용운의 작품 배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 저 뭐냐?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얘들아 우리 원형적 상징, 얘들아 원형적 상징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원형적 상징이 얘들아 뭐였냐면 옷 만들어주는 행위는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주 여러분 뭐 예전에 여러분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옷 만들어주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임을 위해서 얘들아 임의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잖아. 난 돈이 없으니까 장문부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임을 위해서 내 정성으로 옷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부용으로 치마를 진대. 부용이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잖아 얘들아? 부용이 무슨 뜻이었어? 연꽃, 그치? 그러면 연꽃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잡아.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뭔가 얘들 자연물로 옷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로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 선생님 위에 올라갈게. 그리고 상자 안에 두어진들 누굴 위해서 내가 단장을 할까? 그러면 자, 이름 보세요. 마름과 연으로 옷을 만들어서 님의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님의 옷을 만든 건 여러분 상자에 딱 두어도 이걸 줄 사람 없겠죠. 그리고 예쁜 치마를 입었어. 그럼 화자가 여자라는 거 알려주지? 근데 이 치마를 입어도 여러분 보여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옷 만들고 치마를 만드는 건 정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임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임의 부재를 강조를 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고향에 돌아갈 꿈. 여러분 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나 지금 뭐 와 있지? 무배 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꿈. 벽캔데드라 해가 뭐야? 바다를 밟아 건너. 그럼 여러분 꿈속에선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왜냐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아까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여러분 그 바다를 딱 건너서 옥루 나오네. 여러분 옥루 대공루 옥루고쳐 옥황상제 그치? 여러분 옥황상제의 궁궐 이 궁궐 높은 곳에 매일같이 임금님을 내 님을 모셔서 일당우불의 수답이 여항하니 여러분 요 뜻을 봤더니 여러분 한 방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했대. 어디선? 꿈에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꿈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꿈은 여러분 대부분 나의 뭘 드러내주는 공간이냐면 화자의 욕망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화자의 욕망이 드러나서 이 욕망이 해소가 되는 곳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화자의 욕망은 님과 뭐 하고 싶어? 매일같이 같이 보내고 싶은 거잖아. 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걸 꿈속에서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 깨면 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한 해소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니지. 여러분 무슨 해소해야 돼? 일시적 해소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바로 꿈에서 일시적 해소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응? 일시적 해소예요. 자,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앉아 여러분 이 귀신을 묻던 가태부가 이러한가?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뜻을 알아봤더니 모함받아서 좌천됐던 가태부를 한나라 문제가 밤새 불러서 귀신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고사는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임금님이 얘들아 자기가 유배 버렸던 신하에게 찾아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용한 이유는 임금님이 얘들아 신하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가태부도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까? 내가 꿈에서 임금님을 만나는 이 마음이 가태부도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멀리서 들어오는 어촌의 닭울음에 긴 잠을 깨어나니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요. 근데 여러분 꿈에서 깨어난 거잖아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님이랑 같이 있던 순간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일시적 해소가 됐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애가 누구예요? 닭. 그래서 여러분 송민국에서도 지랄 맞은 닭 소리가 나와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닭울음이 방해물이 돼야 되는 거지. 방해물이야 방해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자 꿈속에서 너무 막 기분 좋았어. 근데 꿈속에서 좋다가 얘들아 이게 딱 허망해지는 거죠. 왜냐면 꿈에서 깨어나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서 허무한데도 우리 이 금옥 같은 음성이 아주 얘들아 아름다운 음성이 임금님 막 예찬해버리네 얘들아. 지두를 사용해서. 자, 그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얘들아 아른아른거리고 우리 임 어로양 여러분 어로양은 여러분 임금님의 향기. 그럼 여러분 자 여러분 음성은 지금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청각적인 거 쓰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로양은 무슨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후각적인 이미지를 쓰죠. 맞아요. 그러면 청각과 후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옷과 소매에도 아직도 그 냄새가 남아있는 것만 같대.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좀 무슨 표현법을 썼어? 20, 21번 문장 구조 비슷해. 이미 음성이 어로향이 뭐하고 대구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대구를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거든. 여러분 사자는 꿈에서 깨어나도 계속 여러분 임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줄 남았어요. 자, 어느 날 인의 꿈을 진짜로 삼을 수 있을까? 언제면 꿈이 현실이 될까? 그러면 이거는 임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만남을 기원하고 있는 거고요. 아유, 내비둬라. 우리 임금께서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나는 기도하겠다, 고대하겠다. 그러면 뭘 고쳐? 임금님이 나 성격을 고쳐야 돼? 임금님의 뭘 고쳐야 돼? 생각. 임금님의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될까? 나에 대한 유배를 유배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셔야 내 유배를 풀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배온 사실에 대해서 고쳐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 3인국도 보면 여러분 임금님에 대한 여러분 마음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 송민국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근데 옷 만드는 건 여러분 3인국에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자도사랑 똑같은 구절도 들어가요. 아까 여러분 그 한나라 진화호에 대한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온갖 여러분 그 이 충신전주지사의 내용들을 다 짝짓기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 쓰인 구절들은 여러분 잘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소설도 하나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문학 작품들 소설들 봤을 때 저번에 선생님 나상이라는 작품을 봤잖아. 나상이 여러분 어느 시대에 대한 작품이었냐면 6.25 전쟁, 그치? 전쟁 이후에 이러면 이제 배경의 작품도 하나 볼 거예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목을 들어보서 왜냐면 제목은 너무 유명한 제목이라서 그래서 이 작품은 197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럼 우리 60년대부터 80년대는 도시화, 뭐 산업화,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능 질문을 갖고 오긴 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이 작품이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학교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1부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2부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여러분 이 난소공이 영화로 만들어졌었거든. 그래서 시나리오로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친구들 모두 얘들아 난소공을 배울 거예요. 문학 시간에. 그러면 이 난소공이라고 하는 작품의 구성을 선생님 먼저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을 좀 몇 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아까 선생님 금방 1부, 2부 이런 말들을 썼어. 그럼 여러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부, 그 다음에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자, 여러분 1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가 얘들아 3남매가 등장을 해. 첫째인 여러분 영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수, 미안해, 영수가 얘기를 해. 그리고 2부가 여러분 둘째 아들인 영호가 이야기를 하고 3부가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막내 딸인 영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그럼 봐봐. 서술자가 영수, 영호, 영희 작중인물이 서술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점이 무슨 시점이 나와야 돼 얘들아? 1인칭이 쓰여야지. 맞아. 작중인물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시점이 쓰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인칭을 쓰고는 있대. 근데 여러분 서술자가 교체가 되네요. 1부는 영수가, 영호가, 영희가. 그러면 이런 건 서술자가 교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특이한 작품이야.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가 계속 교체가 돼.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영수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영희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돼야 될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야 될까? 주인공이야. 왜? 다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는데 서술자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을까? 이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1인칭 주인공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봐.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지? 나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나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면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이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점 우선 여러 개 있겠지만 여러분 한 두 개만 한번 얘기해 볼래? 여러분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인공이 아닌 인물들에 대해서 즉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인물을 서술하는데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단점이 있어.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가 없어. 그치? 왜냐면 내 감정을 대부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객관적 서술이 어려워요.
또 한계를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쓸칸 좀 여러분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옆으로 계속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은 그러면 여러분 봐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영수의 시점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수가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영호가 다시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똑같은 사건이어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독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수가 여러분 영호의 마음 설명 못해. 근데 영호의 입장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영호의 심리 설명할 수 있지. 여러분 영희에 대해서 영호랑 영수는 설명 못해. 근데 영희는 자기 속마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공이 아닌 인물들에게 서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도 극복이 되죠.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서술자 왜 교체하는 거예요? 단점을 극복하려고. 이 여러분 시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시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갈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얘가 1부, 2부, 3부 여러분 여러 개의 얘들아 부로 나뉘고는 있는데 1부도 1970년대 후반에 여러분 도시 노동자의 얘들아 아픔을 얘기하는 거고 2부도 여러분 도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해요. 3부도 도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해요. 그러면 1부부터 3부까지 주제가 다 어때 얘들아? 똑같아. 맞아. 그러면 여러분 난 여기다 써줄게. 위로 써줄게. 이러면 주제가 얘들아 동일해요. 주제가 동일해요. 자 근데 여러분 1부, 2부, 3부의 사건은 달라요. 여러분 1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집을 뺏기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집을 여러분 빼앗기는 여러분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2부는 집이 얘들아 철거가 되면서 공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랑 막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와. 공장에 대한 철거 이야기도 나오지만 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영희는 여러분 뭘 하냐면 영희가 얘들아 집을 뺏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빼앗겨서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이런 뭐라고 했지? 약간 이렇게 권리증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 훔쳐와요.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수했던 영희가 집을 얻어내려고 여러분 타락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영희가 얘들아 집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여러분 내용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건들이 지금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지. 그럼 잡아 주제는 동일해. 사건은 달라. 근데 여러분 인물들은 똑같이 등장해요? 인물이 다 다르게 등장해요? 똑같은 인물 등장하죠. 그쵸? 그럼 여러분 같은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소설에서 얘기하는 무슨 구성인지를 알 수 있어. 이런 구성을 옴니버스라고 해. 맞아. 그래서 이런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한다. 옴니버스라고 해. 옴니버스. 그러면 여러분 옴니버스식 구성은 여러분 주제 다 다르네? 그리고 여러분 사건도 다 다르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인물이 계속 등장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 구성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이런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이제 작품에서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데 여러분 제목을 보면요. 제목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에요. 그러면 이 난쟁이는 여러분 아버지를 얘기할 거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쏘아 올렸대. 근데 뭘 쏘아 올리냐면 공을 쏘아 올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걸 뭔가를 바라면서 쏘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이 아버지에 대한 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포물선을 그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해? 아래로 떨어지거든? 그러면 아버지의 희망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때? 떨어져. 그러면 아버지의 얘들아 이 희망이 여러분 성공, 여러분 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좌절한다는 거야? 좌절돼. 그치. 그럼 여러분 이 글은 이 아버지의 얘들아 이 삶, 여러분 도시 노동자들의 희망이 좌절되는 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제목에서 상징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 상징성을 갖고 있으면 작품 전체가 다 상징성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선 계속 상징을 찾으면서 계속 글을 읽어줘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1번.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집이 어디 바로 붙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공장에.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 큰 여러분 이렇게 큰 이 공장이 막 이렇게 있다. 근데 공장 굴뚝이 이렇게 큰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런 공장이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맣게 얘들아 난쟁이 가족의 이 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공장에 굴뚝에 있는 여러분 이 그림자가요. 여러분 이 좁은 마당을 덮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살고 있는 난쟁이 가족들은 여러분 항상 그늘져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 돼. 누구의 그늘에? 공장의 그늘에.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공장은 우리 애들 선생님이 시대적인 특징하면서 이런 공장은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줘. 산업화와 도시화를 상징하는 애거든.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러분 이런 여러분 굴레에서 여러분 난쟁이 가족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이거 벗어날 수 없어. 그걸 그늘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통장, 여러분 통장은 그 마을에 여러분 약간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을이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부엌 바닥을 한번 탁 치고 가슴을 한번 탁 쳤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의 행위를 보면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나 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없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두 무릎을 고추 세웠다는 건 여러분 무릎을 이렇게 끌어안고 앉아서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의 얘들아 뭔가 한탄, 어머니가 뭔가 얘들아 뭔가 막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머니가 이렇다라고 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들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이게 무슨 시점이기 때문이야? 1인칭 주인공이라서 엄마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행위를 통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여러분 우리 이 난쟁이 가족들 어디서 살고 있대? 행복동에 살고 있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비참하게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삶은 비참한데 마을은 행복동이야. 그러면 살고 있는 삶과 현실과 이름이 어때 얘들아? 반대지. 무슨 표현법일까? 반어법이에요. 맞아요. 반어법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어법으로 오히려 여러분 이들의 삶이 더 비참하다는 걸 더 강조해버리는 거지. 자, 이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뒤를 사람은 두셋밖에 없는데 수십 명이 동시에 막 떠들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야 막 하면서 막 소리치고 있거든. 근데 난쟁이 가족인 여러분 이 서술자가 지금 영수잖아. 영수와 어머니는 여러분 큰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거는 여러분 뭐하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만드냐면 이거는 무기력한 거야. 뭔가 얘들아 개선하려고 하지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무기력은 진짜 실제 도시 노동자들이 뭘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그래서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거거든. 그러면 도시 노동자의 무기력함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건 나의 이들아 신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갈게.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때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가 적혀져 있었다. 동사무소의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왜냐면 사람들이 막 이거 막 돈 이거 아파트 뭐 한다 막 사람들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자,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 여러분 아파트 거강꾼은 이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입주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 이거야. 입주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대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막 아수라장인 거예요. 자,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70년대 배경이거든? 근데 여러분 70년대 이렇게 검은색 세단 이러면 완전 비싼 차거든요? 이 비싼 차를 아무나 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차가 보급되어 있지만 여러분 70년대 차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검은색 승용차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권력, 권위 이런 걸 상징을 해. 뭔가 부와 권력을 상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영희는 차 앞에 계속 있다는 거야. 근데 영희가 왜 차 앞에 있는지 여러분 영수는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1인칭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게 영희가 서술하는 3부에 나와요. 영희가 얘들아 아빠 이 검은색 자동차에 왜 서 있냐면 이 검은색 승용차에 탄 사람이 영희한테 추파를 던지거든요. 영희 진짜 원래 예쁘대. 여기 나올 때 영희가 되게 예쁜 얼굴로 나오는데 영희한테 추파를 던져요. 근데 그 남자가 영희네 집 입주권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권을 이 남자한테 뺏으려고 여러분 영희가 접근을 할 거거든. 그 내용을 이제 3부에서 얘기를 해. 근데 오빠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왜? 영희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 그치?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한계가 여기 나타나고 근데 그 한계를 3부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극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우선은 여기선 영희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아침 일찍 일을 찾아 나섰다가 왜 일을 찾아 나서지 얘들아?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일일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호든 아버지든 자기든 일일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자, 그래서 철거기 곧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철거기 곧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 얘들아, 그치?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대적 배경을 선생님 설명을 할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권에 엄청 재개발이 엄청 이런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 여러분 도시가 윤택해지고 도시가 더 넓어지고 사람들이 편리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터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했느냐가 중요해. 그럼 봐봐.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 달동네 엄청 많았어요 얘들아. 왜냐면 서울에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랑 여러분 6.25 전쟁 때 여러분 도시 노동자나 집이 없어서 여러분 운막처럼 차놓고 달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몇백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100만에 가깝게 거의 뭐 200 이렇게 살았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얘들아 철거기 곧장은 뭐냐면 옛날에 얘들아 전쟁 때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 그냥 운막 지어서 원래 주인 없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면 그렇게 주인 없는 달동네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 땅 주인 없거든요. 근데 이 땅을요 이제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정부가 헐값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팔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들이 얘들아 뭘 하냐면 이 땅을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얘들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려고 해.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 이사 갈 돈이 있을까 얘들아? 돈 없지. 어디 가서 집을 사서 구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뭘 하냐면 정부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자기네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만들 건데 그 아파트에 너네가 먼저 들어올 수 있게 입주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보조금과 입주권을 먼저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거야? 이러면 권리를 이러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 값이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입주권을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여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선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아파트가 얘들아 막 20만 원, 30만 원 해. 근데 여러분 보조금은요 여러분 10만 원도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조금으로 여러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 억 단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그러면 그 20만 원,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들이 절대 1년 동안 벌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돈? 그것도 안 되는 돈인 거야. 그걸 어떻게 돈을 다 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조금 받고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이 입주권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입주권을 아까 거강꾼한테 팔아요. 그럼 거강꾼은 싸게 사죠. 그러면 거강꾼은 이 입주권을 만약에 5억짜리 집이야 얘들아. 그럼 5억짜리 집이면 입주권을 막 3억이나 4억에 팔아. 3억, 4억에 팔아서 이 사람들은 그냥 3억, 4억 주고 그 사람들 돈 줘. 근데 5억에 팔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도 1억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거강꾼들은 돈을 계속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주권 팔았죠 여러분? 입주권 팔아서 그 보조금으로 여러분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근데 입주권도 사실 엄청 비싸게 파는 게 아니야. 엄청 싸게 사고 싸게 얘들아 이렇게 팔고 보조금도 이게 똥만큼 줘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또 다시 여러분 어딜 가도 다시 이사를 가도 얘들아 살동네를 또 가는 거야. 내가 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럼 보세요. 왜 입주권 준다고 했을까? 이들이 못 살 거라는 거 알았거든요. 이들이 못 산다는 거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생색을 정부나 기업에서 생색을 내면서 이 얘들아 힘없는 사람들은 더 힘없이 얘들아 괴롭히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 봐봐 돈 계속 벌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서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이게 확 나뉘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빈부격차가 확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 이 행복동 마을 사람들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때 얘들아? 반대하는 거야. 근데 반대를 해도 얘들아 이 땅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너네 며칠까지 안 나갈 거야. 너 이거 내 땅이야. 너네 집 철거해버릴 거야. 이게 철거계획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계획장은 여러분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내 땅에 이 사람들이 점검해가 딱 이러면 이걸 잡고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쫓아낼 권리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서 30년 40년 살아온 사람들이야. 힘없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낼 권리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힘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얘들아 시대 상황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철거계획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 힘없는 소외된 약자들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대상인 거야. 그러면 소외된 약자를 여러분 약자를 더 얘들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법은 그럼 누굴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소외된 약자를 강자들 맞아. 법이 강자 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1번 여러분 이게 2번 여러분 법이 여러분 약자 편이 아니라 강자들 편에서 강자들 아는 사람들이 더 얘들아 법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의 부조리죠. 이걸 철거계획부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러분 집을 이제 철거가 될 거라는 걱정에 여러분 뭐 한 거야? 일을 못 나간 거야. 영호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영희도 그렇고. 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 그럼 아버지가 힘들까봐 대신 내주는 거지. 영호가 다가오더니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봐. 근데 여러분 영수가 또 무거울까 영호가 또 자기가 대신 들어줘. 그런 거 보면 가족들끼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가족애가 되게 커요. 가족끼리 사랑을 하는 거죠. 자,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가 됐어. 왜 상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제 나온다? 3부에 나와. 3부에 나와. 자, 몇몇 사람들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해.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어. 갑자기 아버지 이런 집이 철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책을 읽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영수의 태도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버지도 여러분 대응을 하지 않죠. 아버지도 무기력한 거야.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봤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 여러분 이거를 얘들아 왜 내가 설명을 못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아버지가 무슨 책을 읽는지 알 수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60년대부터 80년대는 여러분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있어. 그걸 혹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무슨 서적이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불온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불온서적이 되는 게 대부분 사회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나 아니 사회주의는 아닌데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얘들아 이 정부의 행동을 막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있잖아. 그런 책들은 여러분 대부분 불온서적이라서 못 읽게 했어. 표지를 감쌌다라는 건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불온서적을 읽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2부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2부의 영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선생님이 이 책은 아버지가 어떤 당시 시대 상황과는 반하는 불온서적을 읽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러분 근데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알 수는 없어. 선생님이 여러분 내신 때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뜨고 일어났다. 난쟁이 간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뭘만 봐요? 외적인 조건만 보는 거예요. 난쟁이다 난쟁이 이렇게.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 아버지가 난쟁인 게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거든. 그럼 여러분 자,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뭘로만 보냐면 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거와 달리 여러분 가족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뭘 보는 거야? 아버지의 내면적인 것을 보는 거지 가족들은 내면적으로 본다.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얘들아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허가받은 집은 아니지만 이곳에 여러분 이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 정부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걸 알루미늄 표찰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표찰을 막 뜯어요. 이걸 뜯어요. 이걸 뜯어서 나도 식칼을 받아서 반대쪽 못을 뜯어요. 이 표차를 뜯어내는 거죠.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수는 뭘 갖지 않아? 희망을 갖지 않네. 그치? 희망이 일발의 희망도 없어.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서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이게 그래도 자기네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증표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없으면 만약에 얘들아 철거가 되거나 야 니네 집 왜 우리 여기 불법으로 점령했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래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정부가 여기서 달동네에서도 여기서 살게끔 해줬던 그 표찰이야. 이거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증명을 빨리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집이 철거될 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수긍한 거야. 그럼 여러분 수능하고 이 현실을 수능하고 어머니는 수용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거 직접적으로 보여줘? 간접적으로 보여줘? 간접적. 그렇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계속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는 이번에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 시점의 특징, 여러분 문체의 특징 하나만 더 찾을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보시면 각각의 문장들을 보면 문장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요? 아니면 좀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길고 짧음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한 문장이 두 줄, 세 줄이 넘어가면 이건 긴 거. 근데 한 문장이 대부분 한 줄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럼 이건 짧은 편에 해당하거든.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이런 문장이 대부분 한 줄에 막 두 개, 세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들을 짧게 서술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떤 문체 쓰였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 무슨 문체 써? 이걸 간결체라고 하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간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만연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만연체는 무슨 서술인지 알겠지? 문장을 길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문장을 짧게, 얘는 문장을 길게 쓰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간결체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짧은 거거든요. 짧게 자주 쉬면서 그러면 속도감이 빨라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속도감이 빨라서 그러니까 얘들아 계속 뭘 만드냐면 계속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긴장감을 유발을 시키고 자 그러면 이런 간결체를 많이 쓸수록 여러분 갈등이 어떻게 되냐면 더 고조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그러면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게 만들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난쟁이 가족들은 지금 너무 마음이 어때 얘들아? 너무 불안한 상태일 거야. 왜?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에 얘들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서술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짧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간결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러면 만연체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무슨 여러분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속도감이 너무 느려. 그렇지. 자 속도감이 느려지니까 왜냐면 계속 길게 호흡을 길게 해서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소설에 만연체가 많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갈등이 잘 안 나타나는 여러분 소설들이 있어. 여러분이 이제 2학년 교과서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같은 작품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는 갈등이 없는 소설도 있어. 갈등이 없어. 잘. 그러면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어떤 여러분 상황만 그냥 묘사하는 작품들이 있거든. 그런 작품에는 이 만연체를 많이 쓰지. 아니면 여러분 만연체를 쓰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너무 무력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서랑 비슷하게 여러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줄거리 가보자.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랑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학교도 그만둬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도 뭐가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불평등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70년대는 교육적으로든 여러분 빈부격차는 뭔가 계속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보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다시 읽었다. 그건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었다. 명희는 온종일 펜스포드 앞에서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그럼 잡으세요. 아버지 아까 책 읽었던 거 여러분 무슨 책인지 제목 나왔지? 1만 년 후의 세계예요. 그러면 자 1만 년 후의 세계가 무슨 내용인지 여기 안 나오죠? 여러분 내용 선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1만 년 후에는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얘들아 실현이 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이상향이 언제 온대요? 1만 년 후에. 그럼 아버지 죽고 한참 있다가 이러면 이 세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계는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세계.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상향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현실에서 여러분 실현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예 세상을 비꼬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 조세희 작가가 책 제목을 갖고 상징성으로 그냥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희 작가가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직도 자기는 서점에서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리는 게 여전히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난소공에 있거든요. 자기 작품 베스트셀러인 게 여러분 자기는 너무 원통하대. 나 같으면 여러분 잘 팔리니까 여러분 인세가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싫대요. 왜 싫다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니까 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계가 이런 70년에 자기가 이 소설을 썼는데 이러면 20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회의 부조리는 있고 사회의 불평등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얘들 1만 년의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비판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판적 인식.
자,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서 이러면 줄 끊어진 기타를 친대. 이러면 영희는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기타를 막 치고서 막 자기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이러면 줄이 끊어지면 기타를 어떻게 쳐요? 칠 수가 없죠. 그러면 영희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영희의 희망, 영희의 꿈이 뭐 했다는 뜻일까? 좌절됐어. 왜냐면 학교를 그만두게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좌절된 영희의 꿈인 거야. 좌절된 영희의 꿈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거 볼게요.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는데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이러면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영수는 그래도 공부를 해보겠다고 방통고 수업을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방통고는 여러분 그 이제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나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늦게 공부할 때 그러면 고교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수업을 들어서라도 여러분 자기가 학력을 따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어.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기타를 퉁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그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열굴이 아주 예뻤다. 이런 오빠가 여동생을 칭찬하는 건 되게 드물 일이거든. 근데 여기서 칭찬을 한다는 건 영희가 진짜 예뻐요. 영희가 얘들아 빵집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여러분 빵집에서 알바하면 사람들이 다 진짜 영희 보려고 막 이런 내용도 나와. 자, 그리고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너무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가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같이 사준 거야. 그러니까 영희한테는 오빠가 사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얘들아 가장 하고 싶은 거였던 거잖아. 그리고 또 영수도 라디오를 여러분 사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잖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 원하는 걸 못 샀어. 그치? 그러면 이 라디오는 그래도 오빠한테는 여러분 이 영수한테는 뭐가 돼? 이건 또 얘한테는 희망이야. 꿈이야. 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꿈인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해서 맨날 공장에 나가니까 이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 얘들아? 좌절. 라디오도 고장나고 줄이 끊어진 건 좌절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줄 끊어진 이 기타를 영희는 그래도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자,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은 아버지가 개천 건너 주택가에 이러면 여기 행복동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근데 저기 개천 하나 넘으면 막 주택가가 있대. 그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저희 지섭이었대요. 그러면 지섭은 그 집의 가정교사였대. 그럼 봐봐. 이 집은 여러분 주택가에다 가정교사를 집에다 수시까지 제공하면서 얘들아 자기 자식을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 개천 저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지. 그러면 딱 여러분 개천 하나 두고 행복동은 여러분 정말 비참한 곳. 근데 여기 건너면 여긴 다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빈부가 딱 나뉘는 거 알겠지 얘들아. 그치? 자, 이 젊은이에게 빌렸는데 그 지섭은 가정교사였고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섭도 여러분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다라고 현실을 직시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 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은 죽은 땅의 비기로 뜹니다. 죽은 땅의 비이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철거기 곧장 나와요. 그 얘들아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얘들아 그 피눈물을 이러면 이 정부나 아니면 여러분 그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눈물을 봐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강꾼들 이 사람들 얘가 돈 없는 거 아는데 이쪽 거는 막 살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잖아요. 자기 돈 벌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힘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만 미쳐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땅은 죽은 땅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1970년대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섭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 현실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대놓고 그냥 비판을 해버리는 거지. 자, 하긴 아저씨 평생 동안 아무 일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더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했어. 근데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한 적 없나요? 법을 어기신 적 없어요? 아니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지석과 아버지의 대화가 나오잖아. 지석과 아버지의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냥 대놓고 보여줘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피해를 봐요. 그쵸?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봐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건 불공평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섭이 얘기해버리죠.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당시 여러분 우리 현대사가 갖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여러분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죽은 땅을 떠나요. 그래서 떠나자니 어디로? 달나라로! 이렇게 얘기해. 약간 여러분 달나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달나라가 그러면 아버지나 지섭이 꿈꾸는 평등하고 여러분 격차가 없고 차별당하지 않는 여러분 사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상향. 근데 여러분 그 이상향 언제 온다? 1만 년 후에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는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춧가루 가서 곧장 하늘을 쳐다봤는데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한 걸음 정도 다리 걸려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그 공장 있었잖아 얘들아. 그 공장 굴뚝에 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 안 나오고 이제 영수 이야기랑 영희 이야기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여기 달이 떠 있어요. 그럼 그 달을 해서 달나라로 얘기하면서 종이 비행기를 하나 떨어뜨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종이 비행기는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 공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잖아. 아버지가 내가 달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이상향이 뭐가 될 거라는 거야? 좌절.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내려요. 아버지 죽어요. 여러분 이 작품은 비극적 결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작품은 여러분 결말이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주 여러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사람들한테 아 이들은 절대 행복을 가질 수가 없구나. 시대의 얘들아 그 사실적인 면모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상징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 수능이 이게 선생님 지금 몇 년도가 2014년 거거든. 2014년이 마지막이고 난소고는 그 뒤로 나와본 적은 없는데 요즘에 왜 못 나오냐면 이런 상징성들을 좀 많이 알아야 여러분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서 대부분 내신 여러분 교과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우리 시점이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 시점에 대해서. 자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맞아 틀려요? 여러분 서술자 시각 들어가죠. 1인칭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계속 무기력하게 하잖아요. 어차피 쓸모없는 일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네 그치? 자 2번 과장된 행동이 없죠. 왜냐면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니까. 자 그 다음에 현학적 표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현학적이 무슨 뜻이야? 일부러
어려운 말만 쓰는 문체를 현학적이라고 해. 일부러 고사만 사용하고 일부러 한자어만 사용하고 정말 한자어도 여러분 모르는 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현학적 표현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말로 서술하는 것을 현학적 표현이라고 해. 일부러 어려운 한자, 어려운 표현들.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정말 일상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 그치? 그래서 일상어를 쓰니까 얘는 틀린 거지. 자, 액자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내화, 외화로 나눠져야 되는데 외화, 내화가 아니죠.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를 한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무슨 구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병렬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병렬적 구성이 뭐야? 어떻게 하면 병렬적 구성이 돼? 이때, 그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전 소설 보면 여러분 영웅이 여러분 영웅적인 여러분 면모를 딱 보여줘. 이때 천자가 위기에 격쳐서 여러분 천자가 위기를 겪는 동안 영웅은 여러분 해결을 한 거잖아요. 이때 아니면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 각설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병렬적 구성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병렬적 구성이 아니라 내용이 얘들아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흐름을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지연시키지 않아 얘들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얘들아? 관결제 엄청 속도를 빠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을 시킬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 여러분 35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여기서 밑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거 저는 보기만 설명할게. 자,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고 하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해서, 자 여러분 수능은 어려운 상징은 이렇게 보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작품을 다 알아야 되나? 그거는 아니고 이러면 상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이런 보기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난쟁이 가족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의 속성을 구체화한다는 건 여러분 이 달나라는 이게 있어 없어? 있어야지. 왜냐면 이상향이니까. 그런데 죽은 땅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산업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낭만적 동경은 여러분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 갑자기 아버지가 뜬금없이 달나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산업사회의 이면에 대한 여러분 비판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죽은 땅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땅은 여러분 얘랑만 연결시켜야 되고 달나라는 동경이랑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이건 숙제로 풀고 여러분 선생님 우리 내신 시간 보자. 내신 시간